위안스카이는 중국의 군벌인 북양군벌의 수장이며 중화민국 북양정부의 초대 총통이고 중화제국 처음이자 마지막 황제입니다.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워진 공화국 중화민국을 중화제국으로 바꾸고 황제를 자칭한 중국 역사상 최악의 한간이라고도 불립니다. 군사적 역량은 탁월하나 적과 결탁하여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청나라 장수 오삼계와 여러모로 닮았습니다. 중화제국 때문에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라 일컫는 선통제가 아닌 이 사람이 중국 역사상 최후의 군주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사복벽과 만주국 때문에 다르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화국의 총통과 군주국의 군주를 둘 다 해본 사람이며 한국과는 이모군란 이후 조선에 주재하면서 내정 간섭을 수행한 악연이 있습니다. 당시 청나라 영국 고문이자 선통제의 스승이었던 영국의 외교관인 레지널드 존스턴은 위안스카이는 1898년엔 황제를 배신했고 1911년엔 제국을 배신했으며 1915년엔 공화국을 배신한 중국 역사상 최악의 배신자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한자음으로 읽으면 원세계가 되며 이를 국립국어원에서 지정한 중국어 한글 표기법에 따른 것이 위안스카이입니다. 별도로 중국어를 배우지 않은 한국인들은 대부분 위안스카이로 읽지만 원어식으로 하자면 위안스카이로 끊어줘야 합니다. 위안스카이와 원세계가 공존하는 이유는 현행 표기법의 중국 인명 표기법이 둘로 나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혼란인데 현행 표기법에는 1911년 일어난 신해혁명 이전에 사망한 인물은 한국 한자음으로 그 이후의 인물은 중국어 발음에 따라 표기하도록 권장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오랫동안 불러온 공자, 맹자를 현대 중국어 음가에 따라 쿵쯔, 멍쯔라고 하거나 삼국지의 조조를 차우차우로 하는 것은 과하지만 반대로 현대 중국 인명은 매체 등을 통해 원어명을 직접 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음에 가깝게 쓰는 게 기억의 부담도 줄어들고 자연스럽다는 논리인데 예를 들어 한국 한자음인 습금평보다는 중국 원음에 가까운 시진핑으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위안스카이는 1916년에 사망했으므로 원칙에 따르면 위안스카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그 전의 인물들은 한자 발음으로 표기하다 위안스카이나 캉유웨이부터 중국어 표기법으로 소개합니다. 하지만 표기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위안스카이 표기가 등장한 지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니라 여전히 원세계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원세계는 알아도 위안스카이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교과서를 필두로 위안스카이 표기법이 정착되고 위안스카이 앞 세대 인물까지 중국어로 표기하는 책도 늘어나다 보니 요즘은 위안스카이만 알고 원세계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제작된 드라마 명성황후에서는 고증 차원에서 원세계라고 나오지만 정작 당시 학생들은 원세계가 책에 나오는 그 위안스카이인 줄 모르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한편 이름인 스카이를 스카이로 보고 위안스카이인 줄 아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으며 심하면 성만 중국식이고 이름은 미국식으로 지은 거 아니냐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사 근현대사에서는 청나라 대표로 리웅장이랑 같이 나오는데 리웅장이랑 위안스카이가 좀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 하필 활동 시기가 근대 개화기라 멜렌도르프처럼 서양인 선교상, 외교관 등이 자주 등장하다 보니 위안스카이를 아예 서양인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위안스카이는 허난성 샹청 출신으로 위안바오중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위안씨는 상청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위안스카이의 아버지 위안바오중은 친동생인 위안바오칭에게 아들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위안스카이를 양자로 보냈습니다. 숙부였던 위안바오칭은 매우 기뻐하며 열심히 양자를 키웠는데 비싼 수업료를 치르며 제일 유명한 선생을 붙여줬지만 위안스카이는 도통 공부에 취미가 없었고 대신 말타기를 좋아하고 무예를 열심히 익히는 등 문보다 무 쪽으로 지나치게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는 진사시험도 3번씩이나 떨어진 백수였는데 이것을 보면 위안스카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당시엔 진사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진사가 되려면 먼저 강부연에서 생원 자격 얻은 사람들 중에서 피 튀기게 경쟁하여 각 성에서 뽑는 거인이 되어야 하며 이런 10몇 개 성에서 보낸 수천 명의 거인들 가운데서 300등 안에 들어야 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붙기 어려운 관리 임용시험이었습니다. 당대의 지성인으로 손꼽혔던 손문조차도 시험에 계속 낙방하다가 결국 관리 진출을 포기하고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대신 손문은 의학에는 남달랐는지 양의학과 한의학에 모두 능통의 명의로 통했는데 황비용 영어에서도 그의 의학 지식과 영어에 대한 조예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노는 것을 좋아하고 오만했으나 당시에는 벼슬을 하고 출세하기 위해 스스로를 엄히 단속하고 모든 일을 법대로 시행했습니다. 결국 양아버지 위안바오칭의 추천으로 이용장의 참모인 우창칭의 휘하에 들어갔습니다. 위안스카이의 경력은 조선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1882년 조선에서 이모군란이 일어나자 청나라 조정은 우창칭에게 6개의 부대를 이끌고 출병할 것을 명령했고 이때 위안스카이는 우창칭의 휘하로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모군란의 수계로 지목된 흥선대원군을 압송하여 텐진에 연금하고 이모군란을 진압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후 본대가 철수한 후에도 1894년 청일전쟁 직전까지 갑신정변 진압에서 맹활약하는 등 사실상 조선주재 청국 공사 역할로서 조선 총독 감국 대신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은 식민지배의 일종인 보호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거문도 점령 전후로 영국이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승인하고 일본도 이를 묵인하는 등 열강들도 조선과 우호 조약 체결과 별개로 청나라의 패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마지막 자주적 근대화 기회를 봉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경제적으로는 해관 통합, 차관 전담, 전선부설권의 선점, 기선 운항 등을 강요하고 정치적으로는 1886년의 조럼일약을 계기로 고종 폐위와 이준용의 추대 및 대원군 섭정을 통해 조선을 합병할 것을 건의하거나 고종을 정치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1892년에 조선 조정이 주조한 신화폐의 대조선이라는 호칭에까지 시비를 걸어 대자를 없앨 것을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대조선이 새겨진 화폐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여 그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주조 가능해졌습니다. 청일전쟁 패전 후 위안스카이는 이용장으로부터 넘겨받은 북양군을 틀어준 상황에서 1898년 광서제와 캉유웨이가 주도하는 근대화 운동인 변법자강운동에 협조하는 듯 보이기도 했으나 서태후의 측근인 영록대부에게 이를 밀고하면서 뒤통수를 날려 변법개혁을 박살내고 수구파에게 정권을 넘기는데 공을 세워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위안스카이가 한간 소리를 듣게 되는 시발점이자 경력 가운데 가장 극적이면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결과 광서제는 유폐당하였고 나중에 서태후가 죽기 전날에 갑자기 죽었는데 2008년 광서제의 머리카락을 조사한 결과 다량의 비소가 발견되면서 독살로 밝혀졌습니다. 의화단 운동은 1899년에서 1901년 약 2년에 걸쳐 청나라와 의화단이 서구 열강 8개국 연합군과 벌인 국제전쟁입니다. 서태후의 총애를 얻게 된 위안스카이는 의화단 사건 기간에는 의화단을 강력하게 진압하고 동남자부에 가담하여 세력을 거의 잃지 않았고 이를 계기로 이홍장의 뒤를 이어 더욱 출세를 타게 됩니다. 의화단 사건 당시 열강에 맞서 싸웠던 청군 장수들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있던 인물들이었고 이들은 결국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계기로 위안스카이는 권력에 한층 더 다가갔습니다. 한때 관도라 불리던 대쪽 대신 천춘시안의 탄핵으로 날아갈 뻔했으나 여론 조작과 협광, 재전의 도움으로 사진을 합성하여 정적 모함으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한동안 청의 외무부 총리교섭 통상대신이었으나 청의 마지막 구심점이던 서태후가 죽은 뒤 황제 푸이의 섭정으로 오른 순친왕의 압력으로 낙향했습니다. 순친왕은 위안스카이를 애초부터 못마땅했었고 심지어 죽이려는 계획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1911년 신해혁명이 발발하자 청조의 요청으로 정계에 다시 진출해서 오늘날 국무총리급에 해당되는 내각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청조가 이런 태도를 보인 까닭은 북양군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북양군은 신식육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는데 그들을 지휘하는 단치로이가 위안스카이의 직속 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북양군을 이끌어 신해혁명을 진압하려면 그 실권자인 위안스카이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는 속으로는 청조를 타도하고 자신이 황제가 되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일단 신해혁명군의 세력을 꺾는 선에서 상황을 멈춥니다. 1912년 1월 위안스카이는 공화파의 순원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자신이 모시고 있는 황제 폐하도 버리고 청나라도 버릴 테니 순원님이 가지고 있는 혁명정부 대총통 자리를 내놓으라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순원은 공화국을 건설할 것과 수도를 난징으로 바꿀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요구했고 협상은 타결되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베이징에 있는 신복 단치로이 단기서에게 황제 퇴위를 준비시켰고 그의 군대가 자금성을 점령하자 같은 해 2월 12일 선통제를 퇴위시켰습니다. 이로써 청나라는 멸망하고 위안스카이는 대총통 자리에 취임하며 중화민국이 탄생했습니다. 야사로 위안스카이를 청조가 재등용할 때 청나라 황족 중 하나가 위안스카이는 사마이와 같은 자다라고 경고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중국사에서 사마이는 망탁조이라 하여 대표적인 역적으로 꼽히는데 위안스카이 또한 그런 식으로 반역자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미 혁명 과정에서도 순원이 내걸었던 민주적 조건들을 싸그리 무시하던 위안스카이는 총통이 되자마자 독재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에 맞서 숭자오런 순원이 동맹회를 확대해 1912년에 국민당을 결성합니다. 오늘날 중국 국민당의 전신으로 위안스카이가 이 국민당을 강제 해산시켰지만 1919년 순원이 재창당했습니다. 1912년 순원 위안스카이 회담을 통해 국가 부흥과 정당 정치를 수용하는 듯 했지만 결렬되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자신의 옛 신복인 국무총리 탕사오이가 공화 사상에 물들어 말을 듣지 않자 압박하여 내쫓았고 1912년 장전후 사법살인 사건을 일으켜 혁명당원을 제거하는 한편 빌미를 잡힌 리위안홍을 굴복시켰습니다. 1913년 선거에서 국민당이 압승하자 위협을 느껴 만만한 외교관 출신의 루정샹을 국무총리에 삼았다가 생각보다 너무 만만하자 내무총장 자오빙준을 국무총리로 삼은 후 새 총리로 유력하던 전 농림총장이자 국민당 대리 이사장인 숭자오런의 암살을 사주하였습니다. 숭자오런은 당시 31살의 젊은 나이로 국무총리에 임명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숭저우런이 이끌던 국민당의 인기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위안스카이에게 있어서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에 국민당이 반발하여 1913년 7월 개축전쟁이라 불리는 제2차 혁명을 일으키자 이를 2개월 만에 간단히 진압했습니다. 그리고는 공민단이라는 정치 깡패 집단을 사주해 의회를 개박살내고 1913년에는 국무총리 슝시링을 겁박하여 국민당을 강제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여기에 열강 5개국으로부터 2,500만 파운드라는 막대한 차관을 들이는 선우대차관 사건을 일으켰고 국민당 해산 이후에 정족수 부족으로 정해되어 유명무실해진 국회를 해산하기로 결정하여 1914년 1월 10일 중화민국 국회 해산까지 단행하면서 실로 매국 행위 플러스 독재자가 되어갑니다. 1914년 5월 1일에는 중화민국 신약법을 발표 종신 임기에 세습까지 법률로 보장받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정적들을 물리치자 위안스카이는 모든 중국 권력가들의 영원한 꿈인 황제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 야심의 일환으로 위안스카이는 사천도독 윤창영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1914년 12월 20일 정식으로 공자를 숭상하기 위한 사천전례를 부활하고 12월 23일에 거대한 규모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결국 위안스카이는 1915년 12월 11일 국채를 논한다는 이유로 참정원을 소집하여 황제로 추대되었고 12월 12일에 이를 받아들이면서 중화제국을 선포하고 측근들을 귀족으로 책봉하였으며 12월 31일에 연호를 홍원으로 정해서 초대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이를 홍원제제라고 합니다. 당시 어용 지식인들, 언론들 총동원해 가면서 제정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를 엄청나게 선전했지만 여러 강대국들, 주위 인물, 혁명파 학생들과 관리들, 민중들이 모두 위안스카이에게 등을 돌립니다. 황제 등극 과정에서 엽기적인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른바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신문 사건입니다.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되는 것에 대해 걱정한 부류가 둘 있었는데 하나는 황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일반 사람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황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측근들과 가족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차기 황제를 노리던 큰아들 위안커딩이 있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 위안커원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가무라는 시를 지어 아버지가 황제 자리를 탐내는 것에 대해 경고를 내비쳤습니다. 당시 중국의 언론은 모두 위안스카이의 권력을 두려워하여 군주제를 찬성했는데 일본 외무성이 중국에서 발행했던 신문인 순천시보는 위안스카이보다 강한 일본을 백으로 업고 있어서 위안스카이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공무를 보면서 시세 파악을 위해 순천시보를 틈틈이 보곤 했는데 큰 아들 위안커딩은 황태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위안스카이가 순천시보를 보고 칭제를 포기할까 우려하여 위안스카이를 위한 순천시보를 따로 조작하여 군주제 찬성 여론을 싣게 했습니다. 이리하여 위안스카이 한 명만을 위해서 위조된 위안커딩 특제 순천시보가 위안스카이에게 계속 전해지게 되었고 위안스카이는 모든 여론이 자신의 즉위를 찬성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반치로이나 펑고장, 쉬스창 같은 인물들은 위안스카이의 황제 즉위에 계속 반대하고 있었지만 위안스카이는 반치로이를 좌천시키는 등 거의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그동안 위안스카이에게 충성하던 측근들도 반감을 품게 됩니다. 물론 대놓고 개길 힘이 없던 측근들은 대부분은 겉으로는 어서 황제의 즉위하라고 갖은 아양을 떨며 위안스카이의 황제 즉위를 환영하는 척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위안스카이는 황제에 오르기 직전에 일본의 21개조 요구에 서명했습니다. 내용 중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의 산둥성 칭다오의 조차권을 일본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당시 독일은 이곳에 독일인들이 마실 맥주를 만들 공장 시설을 지어놨었는데 이로 인해 일본이 그 시설과 기술을 이어받아 일본의 맥주가 발달됐고 전후에 그대로 남아 지금도 중국 칭다오 맥주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철도 부설권을 일본에게 넘기며 남만주와 내몽골 일부를 일본에 조차한다는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정, 군사, 경찰, 군수에 일본인 고문을 두고 외국의 땅을 할양하는 데에 일본과 무조건 협의해야 한다는 이 조약은 사실상 매국 조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에 학생들과 시민들은 베르사유 조약 반대운동인 오사운동에 나서고 결국 위안스카이의 뒤를 이은 군사정부도 탄압 끝에 조약을 들어주지 않겠다며 항복합니다. 다만 이 21개조 요구 수용으로 위안스카이를 비난하기는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본이 비밀리에 요구한 21개조 요구가 민중들에게 전해진 것은 위안스카이가 고의로 흘렸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실제로 이 조약으로 말미암은 고민이 위안스카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유럽 강대국들과 부지런히 접촉하면서 중국을 협상국에 끼게 하고 또 일본의 조건을 완화하려고 시간을 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 강대국들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이라 개입할 여유가 없었고 협상에 도움이 될 학생들의 봉기를 무력 진압하려 든 것은 문제였습니다. 한편 순원은 위안스카이를 몰아내기 위해 위안스카이 토벌을 외치며 1912년 6월에 제2혁명을 일으키지만 실패하고 7월에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순원은 일본에서 1914년에 중화혁명당을 조직하여 해외에서 반위안스카이 독재운동에 헌신합니다. 1915년 12월 23일 차이어 량치차오,
리레준, 탕지야오가 위안스카이에게 24시간 내로 제재를 취소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토벌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내왔지만 전국의 군벌들이 입을 모아 제재를 칭송하던 와중에 위안스카이의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이 갑자기 거기서 왜 나오냐는 반응이라서 무시하였고 결국 12월 25일 전개 군벌과 량치차오가 운남성의 독립을 선포하면서 호국전쟁이 일어났고 루룽팅 등의 군벌들이 관전하다가 대거 합세했습니다. 호국군은 초기에 조금 주춤했으나 북양군이 잇따라 패하면서 각성이 잇따라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옌시산, 장조린 등 즉위를 부추기던 쫄따구들은 입을 쓱 씻거나 심지어는 아예 단절 및 독립을 선포하기까지 했고 장쉰, 펑거당, 진윈펑 등의 측근들까지도 퇴위를 종용하면서 위안스카이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안스카이의 딸 숙정이 자신이 좋아하던 잠두콩을 사오라고 여종에게 시켰습니다. 여종은 잠두콩을 순천시보에 싸서 왔는데 숙정은 아버지가 평소에 읽던 순천시보와 잠두콩을 포장할 때 쓴 순천시보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숙정은 차남 위안커원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위안커원도 자신이 얼마 전에 위안스카이가 읽는 순천시보와 시중의 순천시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숙정이 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서 위안스카이에게 이 사실을 고해 바쳤고 격노한 위안스카이가 다음날 장남 위안커딩을 불러서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위안커딩은 겁에 질려 사실을 털어놓으며 용서를 빌었고 위안스카이는 그 자리에서 위안커딩을 채찍으로 후려갈기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라를 말아먹은 놈이라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때부터 위안커딩이 위안스카이의 신임을 잃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은데 위안커딩은 위안스카이의 믿음이 덜해지자 심지어 동생들을 죽이려는 사변까지 계획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그저 황당한 조작 사건으로 비웃음이나 받고 있지만 당시에 위안스카이는 나름대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단 한 명을 위해서 신문을 찍는다라는 발상의 전환이 정말 대범한 사건이었습니다. 장남 위안커딩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제재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상소를 올리며 징징댔으나 믿고 있던 안희, 강소, 절강 지역의 장군들도 제재 취소를 요구하자 1916년 3월 22일에 위안스카이는 홍원 제재를 취소하고 3월 23일에는 중화민국 대총통 자리로 복귀합니다. 이는 군주가 자의로 군주국에서 공화국으로 전환한 유일무이한 사례였습니다. 허나 이미 민심은 위안스카이를 떠난 뒤였습니다. 위안스카이는 펑거장을 시켜 난징회의를 개최 중국의 안정을 명분으로 위안스카이가 총통 자리에 임시로라도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했으나 각성 대표들이 모두 위안스카이 하야를 요구하면서 개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위안스카이는 실망 속에서 분노와 우라를 이기지 못하고 리위안홍에게 총통 자리를 물려주라고 유언한 후 1916년 6월 6일에 화병으로 알려진 요독증이 악화되어 급사하면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바로 전 그놈이 날 해쳤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위안스카이의 가족들은 이 그놈의 정체를 위안커딩이라 생각했다고 하지만 이 그놈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불명입니다. 그래도 공화국 대통령과 제국 황제를 전부 경험한 지배자의 장례식답게 1916년 6월 28일의 장례식만큼은 황제의 예우를 받으며 성대하게 치러졌고 북양정부의 실력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를 부추겼던 위안커딩은 장례 기간 내내 위안스카이의 시신 앞에서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라고 울부짖었다고 하며 위안스카이의 셋째 첩 김씨가 위안스카이를 따라 죽으려고 시도하다가 저지되었지만 병을 얻어 죽고 말았습니다. 위안스카이 사후에는 북양군벌은 안위군벌과 지게군벌로 분열되어 안직전쟁, 강절전쟁, 제노전쟁이라는 격렬한 내전을 벌였고 또한 장훈복벽, 호법전쟁 등의 대규모 내전을 야기했습니다. 이후 동북지방은 봉천군벌까지 발흥하면서 1차 직봉전쟁, 2차 직봉전쟁, 손봉전쟁, 직봉풍전쟁 등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 국민당과 국민혁명군이 북벌을 통해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 중국은 군벌 춘추전국 시대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난세의 실력자로서 스스로 황제를 칭했다가 결국 그것이 실패했다는 점에서 종시인 원술과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원세계는 군제만은 확실했지만 영도력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위안스카이의 무덤은 허난성 안양시의 한강 근처에 있는 원림입니다. 림은 공자나 관우 같은 성인들의 묘에나 붙이는 칭호여서 조성 당시에도 이름이 참남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문화대혁명 때는 마오쩌둥이 특별히 남겨서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란 명령을 내려서 홍위병들의 파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홍위병들이 이 무덤도 폭약으로 폭파하려 했으나 콘크리트로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서 가장자리만 조금 깨진 채 무덤 자체는 멀쩡하게 남았고 2013년 전국 중전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됐습니다. 시진핑이 헌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종신독재자가 됨으로써 중국 네티즌들이 위안스카이의 고사를 빗대어 논란이 일자 위안스카이의 이름이 금지어가 되었다는 낭설이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인 첩들이 낳은 자녀가 7남 8녀인데 위안스카이의 자녀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위안스카이는 17명의 아들 중 김씨가 낳은 둘째 아들 위안커원과 김씨의 몸종 출신 이씨가 낳은 다섯째 아들 위안커취안을 가장 총애했는데 특히 위안커원은 위안스카이의 황제 등극 후 후계자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실 우 씨가 낳은 적장자 위안 커딩은 독일과 영국에 유학을 다녀온 자신이 대통을 이어야 한다고 여겼지만 여러 사건과 특히 1913년 승마를 하다 떨어져 한쪽 다리를 저는 바람에 후계자 경쟁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빌헬름 2세를 예방했을 때 중국에서 군주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부추김을 받고는 신나서 순천시보 조작 사건을 비롯하여 군주제 선동 여론을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텐진의 독일 조계지에 숨었으나 과거처럼 권력에 눈이 멀어 행패를 부리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이후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로부터 한족을 배신하라는 회유를 받았으나 거부하고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후 문사연구관 연구원이 되어 일하다가 1958년에 사망했습니다. 1914년 위안스카이의 둘째 아들 위안커원 등이 중국과 미국의 골동품상과 결탁하여 당태종의 무덤인 소릉에 있는 육준의 석각을 훔쳤습니다. 소릉에는 당태종이 전쟁에 썼던 6마리의 준마들이 조각되어 있었는데 각각의 이름은 특락표, 삼노잔, 청추, 권모과 십벌적, 백제호입니다. 위안커원 일당은 삼노자와 권모과 두 석각을 훔쳐갔으며 4년 후인 1918년 다시 잠입하여 나머지 4석각도 훔쳐가려 했으나 중간에 현지 주민들에 의해 발각되어 반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화를 면한 4석각은 현재 시안비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미 해외로 반출된 2석각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이 2석각은 시안비림 박물관에 레플리카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위안커원은 원래 샹치와 마작 유단자로서 명성을 날렸었습니다. 위안커원은 한때 후계자 1순위였지만 머지않아 아버지 위안스카이가 황제 자리에서 밀려나고 병사한 후에는 다시 장기와 마작으로 일생을 지냈다가 1931년 텐진에서 향년 42세로 사망했습니다. 사실 더 유명한 것은 아버지 위안스카이의 대총통과 황제 시절 위안커원의 기녀 출신 측실이 무려 785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안커원의 셋째 아들 위안자류는 물리학자로서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를 지냈고 대만에서 국립타이완대학 대우 교수를 지내다가 2003년 향년 91세의 나이로 베이징에서 사망했습니다. 위안자류의 부인은 장수성 타이창 출신의 물리학자 우젠슌으로 베타 붕괴를 발견하고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미국 물리학회 첫 여성 학회장, 울프상 최초의 물리상을 수상했고 맨하튼 계획에 참여하여 과학자 중 최초로 살아 생전 자신의 이름을 딴 소행성을 가진 저명한 물리학자입니다. 1997년 뉴욕에서 사망 이후 위안자류는 2001년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남동생과 아들, 손주 등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자녀가 32명, 손자만 79명이었던 만큼 자손들도 매우 많은데 가끔 중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활동 중인 후손들의 행적이 보도되기도 합니다.